정승일의 경제특강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아서 유튜브와 팟캐스트 이런데 별도의 이름으로 정승일의 경제특강 그런 이름으로 번호를 매번 인터뷰 회차를 넘버링 1, 2, 3, 4를 매겨서 정승일 또는 경제특강 딱 치면은 쫙 뜨게, 그래서 그걸 듣고 나면 한 학기 수강하는 듯한,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정 박사님의 이 시대의 기록, 학자로서 그리고 현실 운동가로서의 그런 기록으로도 남기는 게 어떨까. 물론 국민TV도 그와 함께 정승일과 함께 여러분에게 뭔가 남기고 싶고 같이 기억되고 싶은 거고요. 오늘도 정승일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제가 박사님한테 오늘 하게 될 공부 자료, 교안, 너무 구닥다리 말이죠. 교환이요. 교환. 이걸 받았는데 조금 오늘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기대가 커요. 아마 여러분께서는 평소에 내 생각하고 상당히 다른데 저 사람, 저 박사님 흔히 말하는 진보적 경제학자 맞아? 아니면 내가 여지껏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었나? 그런 생각을 꽤 많이 가지실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만큼 우리의 고정관념 또는 네. 이분법화된 네. 도식화된 생각을 갖고 많이 젖어 있다는 생각이고요. 네. 말씀 도중에 언제라도 질문 주십시오. 이 정도 수준, 이걸 질문하면 사람들이 웃거나 정 박사님이 뭐 흠잡지 않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같이 공부해 나가는 거고요. 오늘 얘기는, 자, 대통령이 대기업과 친하게 지내면, 얼마 전에 인도 삼성 공장에 한번 다녀오더니 최근에는 기흥 이재용 씨 안내로 대통령께서 거기 가서 시스템 반도체인가? 그렇죠. 그거 했어요. 네. 그러고 나니까 일각에서 야, 이제 재벌 개혁 물 건너간 거 아니냐. 네. 노무현 때도 삼성이라는 바다에 갇혀서 섬처럼 이렇게 돼서 삼성 논리대로 되더니 이번 정부도 또 그러는 거 아니야? 데자뷰? 이러기도 했고, 심지어는 이재용은 현재 지금 혐의자, 피의자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가서 저렇게 하고 나면 정말 사법부가 양심에 따라서 독자적으로 재판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까지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자, 대통령이 대기업하고 친하게 지내면 그건 반개혁, 반진보입니까? 반촛불이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요즘엔. 반촛불. 촛불 정신이 이제 그게 아닌데 이재용을 감옥에 넣고 뭐 이런 얘기인데 예. 왜 그 감옥에 들어갈 범죄자랑 저렇게 친하게 지냈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 출연하려고 이제 전철 타고 오다 보니까 예.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께서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고요. 예. 근데 그걸 보면서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이재명 그 경기도 도지사도 말하자면 피의자인데 예. 범죄 혐의자 아닙니까? 그랬죠. 그럼 문재인 대통령은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하고는 절대로 만나서도 안 되고 회의도 하면 안 되고 경기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여러 가지 투자 계획도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야 되는 건가? 그건 비유가 좀 이재용과 이재명을 동렬해 놓고 비교하는 건 조금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물론 이제 한 분은 공직에 계신 분이고 또 한 사람은- 분은 뭐 사기업의 총수이긴 한데 예. 어쨌든 범죄 혐의자라는 거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고 있는 혐의 사실이 좀 다른 거 아닙니까? 다르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범죄 혐의자라는 점에서는 어쨌든 예, 제가 볼 그거야, 때 똑같다라는 거죠. 예. 근데 똑같이 예를 들어 가지고 그 대통령께서 예. 이재용이 아니라 어떤 중소기업 내지는 중견기업 거기랑 어떤 투자 계획에서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이분도 어떤 경우에는 혐의자일 경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뭐 회사라는 게 뭐 여러 가지 뭐 대표이사들 경우에는 횡령이라든가 배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고발당하는 경우들이 많기 그리고 때문에 어음 일시적으로 못 막으면 그렇죠. 당자수표법 위반도 되고. 다뭐 범죄자들인 경우들이 많죠, 그렇죠. 사실은. 근데 제가 볼 때는 뭐 이재용 그분 같은 경우에는 뭐 대한민국 최대 그 대기업의 회장이지만 어쨌든 이 질적으로는 같은 얘기라는 거죠. 네. 근데 그런 점에서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이제 이재용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뭐 재벌 패밀리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이 삼성을 대표하는 어떤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뭐 이분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떤 이 범죄 혐의를 가지고 있다. 네. 근데 어쨌든 대통령께서 삼성이라든가 현대차라든가 이런 그 대기업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대기업과 뭔가 투자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얘기할 경우에 그 회사의 대표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양반이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뭐 법적인 그 죄에 그 처벌받아갖고 뭐 뭔가 혐의자라 하더라도 어쨌든 현재 뭐 내일 감옥에 갈 수도 있지만은 예. 오늘까지는 이분이 대표인데 네. 그럼 이분하고 얘기를 해야지 누구랑 얘기를 하냐는 거예요. 법적 책임자가 이쪽 사람들인데. 대표성이 아직은 네.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이 대통령이 이재용 회장인가요? 부회장인가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부회장인가요? 이분과 만났기 때문에 뭔가 이 재판에 영향을 받을 거라고 하는 거는 검찰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예. 근데 요즘에 검찰이 하는 걸 보면은 삼성바이오 뭐 간부들 뭐 구속하고 이러는 거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예상보다 항상 세거든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검찰이 아니라 판사들인데 네. 판사들이 그렇게 우리나라 판사들이 이렇게 대통령 말을 잘 들을 정도로 호락호락한 사람들인지 양승태 씨 같으면 뭐 충분히 찬작은 그렇죠. 했겠죠. 뭐 굳이 뭐 아니면 뭐 전두환 시절이라든가 이럴 때 예. 아니면 전두환 정부 시절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 시절에 양승태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정부 눈치를 보면서 뭔가 대가를 받아가면서 예. 그러니까 자기들 판사들한테 유리한 뭔가 지형을 만들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무슨 뭐 사법부 그쪽을 그렇게 뭐 조종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럴 힘도 없고 의사도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의사도 없는 것 지금 같고요. 양승태 파동 이후로 사법부고 네. 검찰도 지금 독이 오를 대로 그렇죠. 올라가지고 무슨 가을 독사처럼 경찰도 그렇고 뭐 셋 다 으르렁거리면서 걸리기만 해봐. 그렇죠. 그리고 한 칼씩 다 뽑고 네. 있기 때문에 어쩔 땐 두렵기까지 해요. 그렇죠. 만약에 놈이 한꺼번에 왕왕거리니까. 만약에 청와대나 대통령께서 사법부 판사들과 거래를 했다고 범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제가 볼 때는 이 검찰이 지금 공수처 뭐 이것 때문에 지금 불불 끓고 있는 검찰이 이거 잘 걸렸다. 요 정부 한번 니들도 한번 날려보겠다. 막 이런 식으로 걸릴 텐데 예.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대기업과 친하게 지내는 것 그 자체는 이분법 도식적으로 대기업 이퀄 없애야 되고 해체해야 되고 왜? 재벌은 그동안 너무 못된 짓을 많이 해왔으니까 그리고 모든 경제 잉여를 자기가 혼자 착취적으로 다 가져갔으니까 네. 재벌은 무찔러 없애야 할 대상인데 대통령이 그쪽과 좀 가까워 지는다? 그러면 대통령을 우리는 의심해야 하고 네. 반대로 중소기업은 우리가 열심히 도와주고 정부 정책을 써서라도 키워서 내수에 기여하게도 하고 기술도 쌓게 해서 수출도 시켜서 즉 중소기업 이퀄 선, 대기업 이퀄 악 이러지 말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구분하자는 거죠. 기업과 사람을.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게 대기업과 기업이라는 건 조직이에요. 법인체. 법인체죠. 예. 마치 여기 국민TV라는 게 조직체인 것처럼. 예. 근데 이제 큰 기업, 큰 조직은 나쁜 조직이고 작은 조직은 좋은 조직이고 착한 조직이다.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죠. 그건 아니죠. 이 조직이라는 건 인간들이 모여 있는 일종의 결합체인데 네. 그럼 한 나라도 결합체거든요. 예. 그러니까 큰 나라는 반드시 나쁜 나라고 작은 나라는 착한 나라다. 이런 것도 없죠, 사실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큰 회사는 나쁜 회사고 작은 회사는 착한 회사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큰 회사가 무슨 짓을 하느냐를 봐서 그렇죠. 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 큰 회사가 무슨 짓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무슨 짓을 하는지를 결정하는 건 바로 큰 회사의 대장이 누군지, 헤드가 누군지 예. 그게 문제인 거고 만약에 큰 회사가 나쁜 짓을 한다면은 그러면 큰 헤드만 그 일종의 그걸 이끄는 지도자들을 교체하면 되는 거지. 예. 이 큰 회사 그 자체를 문제 삼으면서 큰 회사는 나쁘다. 앞으로 대한민국은 중소기업, 작은 회사들 위주로 발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논리적 비약이 굉장히 심하다는 얘기예요. 큰 회사에서 못된 짓을 하고 대대로 물려받고 하는 것들이 나쁜 것이지 그렇죠. 기업의 사이즈가 크다고 해서 그건 무조건 나쁜 거니까 네. 우리는 작고 아름다운 중소기업으로
확 바꿔야 된다라는 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위험할 뿐 아니라 제가 볼 때 터무니없는 생각인 게 터무니없다. 제가 볼 때는 이 진보 쪽의 일종의 이 여러 가지 평론가라든가 아니면 학자들이 제가 볼 때는 너무나 터무니없는 상식에 어긋나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게 이 실제로 책방에 가면 있습니다. 그런 책들이. 예. 복지국가는 다 찬성을 하는데 예. 이 스웨덴과 덴마크가 둘 다 복지국가예요. 예. 둘 다 바이킹의 후손인 나라들인데 이 스웨덴에는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볼보 네. 뭐 많죠. 그 나라 뭐 국민 수가 한 1,000만 명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을 정도예요. 네. 인구 대비 대기업이 가장 많은 나라가 스웨덴입니다. 근데 복지국가예요.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민주화된 나라예요. 경제 민주화도 마찬가지고. 근데 거기 비해서 그 바로 앞에 있는 그 바다 건너에 있는 덴마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400만 명 정도 되는데 여기는 대기업들이 있긴 있지만은 스웨덴처럼 많지는 않아요. 협동조합이라든가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중소기업들 저번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굉장히 고급 하이파이를 만드는 이런 그 중소기업들이 많은데 뱅앤 올룹슨 예. 같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진보 경제학자들 중에 상당수가 뭐라 얘기를 하냐면은 예. 복지국가는 좋지만은 스웨덴식으로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한국은 스웨덴에는 대기업이 많으니까. 대기업이 있으니까. 그 대기업들이 또 모여 있는 그 재벌 그룹이 하나 있어요. 뭐 발렌별이라고 그래갖고 한국판 이제 스웨덴판 삼성그룹 같은 데인데 따라서 스웨덴식으로 하면 절대로 안 된다. 한국은 무조건 덴마크식으로 해야 된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너무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 큰 회사냐 작은 회사냐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까? 스웨덴 국민들이라든가 덴마크 국민들 입장에서는 아니 세금 많이 걷어가지고 복지국가 잘하고 노동권 굉장히 신장돼 있고 하루에 8시간 딱 일하고 일주일에 35시간 딱 일해가지고 매주 금요일 날 오후 12시 되면 다 퇴근해가고 집에 가고 네. 누구나 다 그냥 문화와 생태와 자연을 즐기고 있고 이러면 되는 거지. 그 경제를 유지하는 그 회사가 울프슨 같은 그런 중견기업이건 아니면 에릭슨 같은 대기업이건 이게 뭐가 중요하냐는 겁니다. 한 가지 여쭤봐도 됩니까? 네. 오늘 아마도 선생님이 짜오신 강의 계획표가 틀림없이 오늘 다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아니 뭐 괜찮습니다. 하나하나 조목조목 정확히 해서 네. 우리 생각을 수정할 부분은 고쳐야지. 네. 또는 논점을 분명히 세우고 그걸 얘기를 확 해서 풀어야지 이 강의가 의미가 있지. 그렇죠. 네. 일방적인 교시사항과 받아 적기는 서로 다른 종목이니까. 아까 삼성으로 대표되는 한국의 재벌들을 말할 때 네. 일단 그들이 이병철 창업주부터 시작해서 못된 짓을 많이 해왔죠. 네. 정경유착도 했고 뭐 300사건이니 뭐니로 해서 네. 그리고 뭐 정치자금 뭐 떡값 등등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는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를 감추려고 회사 공장 바닥을 뚫고 거기에 서버를 지정 그리고 완전 처박아놓은 영화 정도로. 무슨 뭐 톰 크루즈 영화 같더라고요. 차마 없애지는 못한 걔들도 필요가 있었던 그러니까 것 나중에 같아요. 필요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요. 그거 아예 없애면 될 걸. 아예 안 그냥 없앴더라고요, 깨부시면 또 완전히. 되는데 네. 뭔가 나중에 필요할지 모르니까 그 네. 무리수를 감행하면서 거기다 일단 네. 극비리에 파묻었죠. 저장을 한 거죠. 네. 더 뭐가 있다는 게 이제 확실해지는데 네. 그런 짓만 골라감선하니까 네. 그들로부터 경영권을 회수한다. 네. 좋게 말하면 회수, 나쁘게 말하면 박탈. 그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삼성은 놔두더라도. 제 말이 그겁니다. 그럼 경영권을 박탈해서 누구한테 줄 거냐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이사회? 경영 뭐 이사회. 그렇죠. 뭐 그런 경영 이사회. 그럼 이사회를 또 누가 지배합니까? 여태까지는 결국은 이재용 패밀리가 지배했던 거 아니에요. 예. 그럼 대한민국의 진보 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야 이재용을 빼고 그러면은 소액주주가 지배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오너 없는 회사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너 없는 회사들의 특징이 결국 펀드들이니까. 펀드. 펀드들이죠. 소액주주라는 게 누굽니까? 무슨 뭐 이 시청하시는 분들. 국보펀드니 뭐 장하성 펀드니 등등. 그렇죠, 그다음에 그렇죠, 사모펀드도 그렇죠. 있을 거고. 그렇죠. 사모펀드도 있고 그다음에 뭐 미국에서 들어온 온갖 월가에서 들어온 펀드들인데 이런 회사들이 오너가 없는 회사니까 야 잘됐다 이 회사 그냥 내가 마음대로 주무르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럼 그 중에는 뭐 어떤 경우에는 뭐 단타 매매하는 경우도 있고 예. 어떤 경우에는 뭐 일부 뭐 워런 버핏처럼 그런 경우들도 있는데 보통 워런 버핏 같은 식으로 이제 될지 안 될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어쨌든 오너가 확실하게 있는 경우에는 어쨌든 이게 내 회사하고
내가 이 사회를 주무르니까 여러 가지 이 잘못된 것들도 하지만은 내 회사니까 그럼 나 자식들한테 물려주기 위해서도 장기적인 투자를 해야 되겠다. 장기적인 성장 전략을 하겠다 했는데 월가 있는 펀드들 중에 상당수는 나 자신이 펀드 매니저 자신이 성과평가를 받거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예. 매년마다 아니면 분기마다 뭐 저 펀드가 투자한 저게 올랐는지 내렸는지 이런 게 다 평가가 나와요. 네. 그리고 이런 경우에 이제 그러면은 삼성바이오가 앞으로 성장을 하려면은 5년 10년간 계속해서 이익이 안 나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과연 하겠냐라는 그 의문이 당연히 드는 거죠. 아, 주요 의사 결정을 누가 하느냐? 그렇죠. 그렇다고 못된 짓을 골라 해온 주인 없는 회사로 가면은 표류할 게 빤하고 네. 여지껏 이루어 놓은 성취나 업적을 하기는 힘들어 보이니까 그리고 대부분의 회사들이 그런 걸 역사적으로 입증해 온 자료가 있기 때문에 네. 밉더라도 이병철, 이건희, 이재용 여기에 또 그냥 맡겨야 합니까? 100% 맡기지 않아도 되죠. 예를 들어서 그래서 제가 여기 뭐 써왔지만은 예.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이재용 패밀리라든가 애들이 이제 못된 짓을 하니까 예. 근데 그렇다고 해갖고 그 대안으로서 들어가는 게 사회이사들인데 예. 사회이사가 다들 하시는 것처럼 오너의 거수기거나 그러게요. 아니면 이 주주민주주의에 따라 가지고 펀드 내지는 소액주주의 대표를 뽑아 놔 봐야 그 펀드의 대표인 사람들은 이 회사의 장기적인 발전에는 조금밖에 관심이 없고 네. 되도록이면은 뭐 자사주 매입을 해라 아니면 회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산해보금을 나한테 특별 배당해갖고 그냥 많이 털어내라 그럼 나는 떠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또 다른 도둑 고양이네요. 그렇죠. 먹튀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상황에서는 유일한 대안은 유럽식 해결밖에 없는 것 같다. 다른 게 아니라 저번에 얘기한 것처럼 독일처럼 예. 회사 이사회의 절반을 직원들이 직접 선거로 선출한 대표자들을 회사의 이사회로 집어넣자.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한 명부터 집어넣자. 우선 시작은 네. 한 명부터라도. 네, 한 명이 들어가면은 온갖 재무제표 그다음에 내부 정보를 다 볼 수밖에 없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은 삼성그룹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편법적인 상속, 지금 얘기하시는 뭐 여러 가지 삼성바이오에서 일어난 이런 그 여러 가지 사태들 분식 등등. 이런 것들을 거기 들어간 직원 대표이사는 그런 거를 봐야죠. 안 보면 그 사람이야말로 말로 배임죄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예. 그 직원 대표가 반드시 직원 중에 선출되지 않아도 되거든요. 반드시 예. 직원들이 를 추천한 사람이 돼도 되는 거예요. 아, 사외분이라도 그렇죠. 경제에 식견이 있고 네. 인격적으로도 존경을 받고 네. 그렇다면 그런 경제학자 중에 또는 어른 중에 한 분을 해도 된다. 그렇죠. 저는 뭐 예를 들어서 참여연대에서 그런 활동을 많이 해왔으니까 굳이 참여연대가 참여연대 이름이 아니라 소액주주운동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참여연대 분 거기 있는 분이 그냥 사위사로 들어가셔도 되고. 정승일 박사님이 가시면 딱 좋겠는데 그러면 좋죠. 이강윤이 오늘은 계속 출연하기로 하고 네. 하더라도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자기들을 대표하는 이사를 하나 뽑은들 네. 전체 이사회 멤버에서 한 명 가지고는 한판이 표결해서 질 거 아니에요. 표결에선 지는데요. 여기 사회이사에 관한 여러 가지 이사회에 관해서 전 세계적으로 연구를 보게 되면은 예. 그 단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보 공개권. 일단 이사회에서 뭐가 논의되는지 모든 의사록이 다 공개돼 버리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제출되는 모든 그 자료라든가 비공개 문건들을 한 명의 이사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편법이라든가 불법적인 행위들은 일단 대부분 다 봉쇄가 됩니다. 표대결에서는 이 눈에 가시 같은 이 사회이사건 직원 대표건 간의 이 사람을 누를 수야 있지만 그렇죠. 이사로서 갖고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것, 네. 정보공개 청구권이라거나 왜 이걸 이렇게 했느냐, 네. 그러니까 우리 감사들이 수행하는 네. 것 같은 거, 감사 같은 거죠. 이런 걸 하면 표대결로는 누를 수는 있어도 얘한테 계속 앞으로도 그렇게 당할 거니까 그렇죠. 못된 짓을 여지껏처럼 대놓고 까놓고 하지는 못한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표대결을 할 경우에는 한 명 가지고 안 되는 상황들이 있는 게 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구미에 있는 공장을 접고 네. 베트남으로 옮긴다. 네. 그리고 거기 있는 많은 직원들이 일자리 잃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사회에서 표대결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그 정도까지는 지금 우리나라 저게 되려면은
그 정도가 되려면 사실은 뭐 독일처럼 이 사회의 절반 내지는 뭐 덴마크라든가 스웨덴처럼 이 사회의 3분의 1까지는 들어가야지만 네. 적어도 비토라도 할 수가 있는데 네. 그 정도까지 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좀 우리나라의 그 여론이라든가 이런 좀 분위기가 좀 무리가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땅 파가지고 거기다가 삼성바이오 거기 묻어버리는 행위들 서버. 말하자면 기존의 법률조차도 위배하고 있는 이런 현상들이기 때문에 예.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는 단 한 명만이라도 들어가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지금 박원순 시장과 서울시 등에서 하는 뭐에서는 그 좀 무르익고 있지 않나요? 그게 그렇죠. 일부 현실화되기도 하고. 뭐 저 자신이 지금 서울신용보증재단이라든가 이런 데 이 사회이사기도 한데 아, 거기도 그래요? 직원 대표 노동이사가 들어오고 있어요. 서울시사나 뭐 모든 그 공공기관 예를 들어서 서울 지하철공사라든가 예, 예, 이런 데 다 지금 직원들 대표들이 지금 이사로 들어오고 있는데 예. 아시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의 이 운영이 파행이 일어나고 있거나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고 일부 불순분자가 들어온 건데. 불순분자가 아니라 순수분자죠. 오히려 회사 내부 사정을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니 저기 측에서는 저 측에서는 네. 근로 노동자 대표 이사를 네. 속으로는 그렇게 볼 거 아니에요. 아, 미워 죽겠는데 어쩔 수 없이 하긴 한다 뭐 이러면서. 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사실은 긍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는 물론이죠. 게 왜냐하면은 회사의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하는 사람들이 직원들이니까 이 사람들과 함께 회사의 공동 발전을 위해서 양자가 다 책임감을 가지고서 전략적인 미래를 구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웃는 얘기로 그냥 불순분자라고 한 거고 그 독일은 50% 가까이 네. 덴마크나 스웨덴은 약 30%가 그런 이사들로 네. 충원이 돼 있는데 그러기까지 그 나라들은 대략 몇 년이 걸렸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요. 방금 전에 얘기한 그런 제도를 공동결정제라고 그래요. 노와 사가 공동으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한다. 아하.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네. 이런 공동결정제가 처음 이제 논의가 된 거는 1920년대 그때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 예. 진보 정당들이 처음으로 이런 얘기를 진행을 했고요. 어. 그리고 독일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 하겠다. 예. 1920년대. 그랬는데 이제 20년대에 이제 이 진보 정부가 집권한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예, 예. 그다음에 30년대에는 나치 히틀러가 전 유럽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이 진보 정당들 전부 다 이 파문당하거나 아니면 박살을 냈죠. 박살내고 그다음에 뭐 전부 다 총으로 막 가서 그냥 탄압하고. 죽여버리고 예, 뭐 예. 그다음에 그래서 레지스탕스 활동 같은 걸 했고 예. 그리고 나서 2차 대전 이후에 이 진보 정당들 일종의 승전 정당이 됐으니까 전쟁에서 이긴 정당이 된 거거든요. 나치와 전쟁에서 이긴 정당이 나치가 된 거니까. 패전했으니까 그렇죠. 패전의 책임을 지고 몰락해야 하니까 네. 여타 정당들은 자연스럽게 우월적 지위로 그렇죠. 올라섰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독일도 마찬가지고 이제 제일 먼저 시행된 나라는 독일이고요. 네. 연합군이 점령한 상태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쟁 직후에 처칠의 보수당이 영국 노동당에 져요. 예, 선거에서. 그래서 예, 영국 예. 노동당이 처음으로 영국 역사상 처음으로 단독 집권합니다. 집권. 그러면서 영국군 점령지였던 서독에서 이 영국 노동당이 하고 싶은 그 공동결정제를 시행을 하는 거예요. 오, 그거 진짜 아이러니네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나라들은 이거를 이제 당 아젠다에 있었지만은 이걸 제대로 못하다가 네. 1960년대 말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독일의 빌리 브란트 수상 있죠. 예, 예, 예. 이분이 이제 집권을 하는데 이 집권 배경에는 뭐가 있었냐면은 68 학생 운동이 있었습니다. 네. 68 혁명이라고 아시죠? 예. 68 혁명의 상징이 누구냐면은 비틀즈의 노래. 그러니까 반전, 그다음에 평화를 지향하는 예. 노래, 그다음 인권 이런 걸 지향하는 노래들이 많은데요. 예. 비틀즈의 노래와 그다음에 이 노자나 장자, 그다음에 불교 철학에 심취한 그 이 어허. 히피들도 사실 굉장히 평화를 지향하는 그렇죠. 전쟁을 만든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소매치기만 좀 해서 그렇지 지향은 평화주의자들이죠. 그렇죠. 그와 동시에 이제 유럽 전역에서 노동운동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요. 아하. 근데 그리고 또 동시에 그게 지금 1960년대 중후반부터 그렇죠. 70년대 중반까지. 그렇죠. 고흐름이고 이게 68 운동에 의해서 대표적화됐는데 예. 그리고 60년대 말 70년대 초반이 독일도 마찬가지 유럽 전역이 복지국가의 최전성기입니다. 아하. 그다음에 부자들 최고 세율이 최고 90%까지 갔고 미국의 90이요? 경우에 90%까지. 어느 나라가요?
미국의 경우에는 90%까지. 미국이 한때 그랬어요? 네. 그러면 1억 달러를 벌면 9천만 달러를 세금으로 가져가요? 1억 달러 중에서 한 100만 달러 넘어가는 거는 990만 달러인가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90% 세율을 때리는 거예요. 그 세금을 가지고서 미국 경우에는 전쟁 많이 하고 그다음에 또 전쟁에서 돌아온 그 GI들 있죠. 병사들한테 예, 예. 무료로 대학 보내주고 집도 이제 여러 가지 해주고. 명분 있게 쓰긴 네, 썼는데 이게 이제 미국식 뉴딜 체제인 거예요. 아, 그다음에 유럽의 경우에 복지국가 스웨덴 같은 경우는 최고 세율이 75%. 네네. 그래갖고 여기는 이제 전쟁 같은 거 안 했으니까 거둔 세금 가지고 다 복지를 한 거죠. 그래서 막 세금 내기 싫어가지고 그 뷰에론 보링가 하는 스웨덴의 유명한 남자 테니스 선수가 국적 포기하고 그쵸. 어디로 막 모나코 이런 데로 네, 튀었죠. 튀고 그랬죠. 네, 나쁜 놈이죠. 저기 제가 지금 함께 보기가 대담하니까 혹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질문 있으면 이렇게 좀 알려주십시오. 하여튼 그래서 네. 얘기하다 이제 얘기가 적어졌는데 맞아요. 하여튼 빌리 브란트가 집권해가지고 뭘 했냐면은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독일은 뭐 한 독일도 이사회의 절반이 아니라 네. 이사회 뭐 한 30%밖에 안 됐었거든요. 네. 근데 빌리 브란트 수상이 1969년도인가 그때 이 총선 선거 때 슬로건이 뭐였냐면은 보다 더 많은 민주주의를 감행하라였습니다. 감행하라. 감행하라. 어허.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은 촛불 민주주의 가지고 부족하다. 더 많은 민주주의를 하자. 어허. 그게 뭐냐면은 정치적 민주주의만이 아니라 경제 생활 전체를 다 총체적으로 민주화해야 되고 그거 핵심은 우리와는 달리 이 주주민주주의 재벌개혁을 얘기한다면은 삼성그룹의 직장민주주의 노동이사제를 도입해야 된다. 더군다나 절반까지. 이게 빌리 브란트 수상의 슬로건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집권해가지고 실제로 법을 바꿔가지고 그때 이제 비로소 대기업의 경우에는 이사회 절반을 직원 대표로 했고요. 요 흐름하고 연장선에서 이제 이 스웨덴 같은 경우에 그 당시 그 유명한 그 스웨덴 수상이 있죠. 올로 팔메 수상이 스웨덴도 입법을 해갖고 스웨덴이 원래는 복지국가 스웨덴이 원래 이런 공동결정제가 없었어요. 아, 네. 근데 독일이 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그러면은 3분의 1은 하자라고 해가지고 이 스웨덴은 대기업만 아니라 뭐 중소기업까지 종업원 30명 넘어가는 모든 회사에서는 회사 이사회의 3분의 1은 종업원 대표 직접 선출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자본가들의 반발이나 저항은 없었습니까? 당연히 있죠. 내 회사를 내 혼자 못하고 종업원이랑 공동 결정해야 되니까 싫어하겠죠. 근데 그들은 어떻게 그 내홍을 이겨냈습니까? 내용을 이겨낼 수밖에 없는 게 민주주의 사회니까 법으로 강제했나요? 법으로 강제했는데 아. 그럼 이 부자들 내지는 기업가들 입장에서 유일하게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거는 자기들이 지지하는 정당이 보수 정당이 선거에서 이겨야 되는 그렇죠. 건데 의회에서 다수당이 되는 해 거죠. 근데 졌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없죠. 결국은 정치 세력화를 통해서 진보적인 정책, 네. 친노동자 정책, 기업의 공동 결정제 같은 것을 시행할 수 있는 법률적 토대를 만드는 것, 네. 결국은 정치 운동으로 수렴이 됐고 승화가 된 거네요. 그렇죠. 뭐 우리로 치면은 말하자면은 뭐 우리나라 같은 그 뭐라고 할까요? 적폐 세력 내지는 지금도 전두환 그 파쇼를 찬양하는 세력이라든가 전두환 박정희 같은 파쇼 세력 예. 일종의 유럽처럼 나치 비슷한 거예요. 그냥 뭐 박근혜, 황교안, 이명박 이렇게 쭉쭉쭉 네, 하면 되죠. 그러니까 뭐 예. 저런 상식에 도대체 이 대화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은 이미 2차 세계대전 때 다 이게 박멸을 했으니까 아, 청소가 됐는데 말하자면은 지금 우리나라 이 황교안이라든가 이 박근혜 추종 세력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 그 자체를 자꾸 부인하지 않습니까? 예, 그 예. 선거 결과에도 이 복종을 안 하려고 하는데 예. 이게 유럽으로 가면 치면 이게 일종의 히틀러 나치 같은 이 세력이거든요. 수구, 극우, 보수. 그렇죠. 근데 여기에 또 의존해 갖고 일부 재벌들이 그냥 부안해동하고 있는데 유럽의 경우에는 70년대 경우에는 이미 그런 세력은 다 역사 속에서 사라졌으니까 예. 합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정 박사님. 그러면 우리도 정치 체제 개혁을 통한 이런 제도화, 네. 경제 민주화를 쟁취하는 수밖에 없습니까? 그게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게 경제 민주화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은 정치적 민주주의가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네. 그 민주화된 정부가 실업자를 제대로 구제를 못하고 그다음에 여전히 회사를 갔는데 여전히 직장에서 갑질당하고 있고 아하. 20대 청년들이
이러면 회의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도대체 정권이 바뀌었는데 나한테 좋아지는 게 뭐가 있어? 달라진 이런 게 생각이 들 뭐냐? 테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이 뭐 지금 은행이라든가 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이 대기업들에서 일하는 20대 청년들 경우에 네. 상당히 많은 갑질들을 당하고 있거든요. 네.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연봉은 많지만은 참 살아가는 게 괴로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다음에 이제 일단 연봉이 거기도 많아봤으면 좋겠네. 얘기한 것처럼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나마 그 사람들은 연봉이라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청년들의 80% 정도는 연봉도 뭐 형편없으면서 월 200도 될까 말까 하면서 온갖 갑질의 피해는 다 받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겁니다. 중소기업들이 네. 과연 착한 기업이냐라는 거예요. 중소기업에 들어가게 된 순간 연봉도 적은데 갑질도 결코 대기업보다 적지 않은 게 아니라 더 많죠.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뭐 성희롱, 인권유린 뭐 이런 것들 제일 많이 하는 데가 사실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들이 훨씬 많고요. 그거는 박사님 혹시 이것 때문 아닐까요? 전체 매출이나 GDP 이런 데서 차지하는 삼성 등 재벌 기업의 포션은 크지만 숫자, 기업 숫자로는 게임이 안 되게 재벌은 끼케야 2, 30개 많아야 100개라고 칩시다. 네. 재벌이 아닌 중소기업들은 15,000개, 2만 개가 훨씬 넘잖아요. 뭐 200만 개 정도. 200만 개? 네. 그러면 당연히 이 분모가 크니까 샘플이 크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나올 확률도 높은 거 아닙니까? 뭐 당연한데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나라가 전체 그 국민 총생산 GDP라고 하는데요. 예. 국민 총생산 대비 대기업 취업자 수가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20%밖에 안 돼요. 예. 80%는 중소기업 일자리인데 예. 독일이나 일본이나 이 선진국의 경우에는 30%, 40%가 넘어요. 중소기업이? 아니요, 대기업의 대기업이? 대기업 일자리가. 그 얘기는 뭐냐면 대기업을 늘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진보 쪽은 집권하면 항상 대기업 일자리는 늘 필요 없고 중소기업 일자리, 벤처기업 일자리 네. 이거 위주로 가야 된다. 대기업들은 뭐 니들은 좀 가만히 있어. 대통령 공약도 그거였지 않습니까? 중소기업. 또 뭐 그런 식이에요. 어쨌든 뭐 저는 네. 이렇게 별로 이렇게 그런 것들 긍정적으로 생각을 안 하는데. 아하.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중소기업과 대기업은 어쨌든 간에 누가 보더라도 대기업들은 이 한 제품만 생산하는 게 아니라 생산하는 제품들이 많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이 잘 안 팔려도 다른 제품들이 팔리기 때문에 매출도 안정적이고 아하. 이익도 안정적이고 그러니까 정규직들을 많이 뽑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 이건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중소기업들은 뭐 몇 가지 제품에 그냥 올인하니까 항상 불안하고 예. 불안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뽑더라도 되도록이면은 뭔가 이게 불안정한 처지에 있는 비정직들이나 아니면은 뭔가 좀 불리한 조건에 있는 이런 사람들 뽑을 수밖에 없고 이런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뭐 이렇게 얘기하자면은 그 지금부터 한 150년 전에 칼 막스라는 사람이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지금 우리나라 번역돼 있는데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앞에는 온통 다 자본주의가 얼마나 위대한 문명적인 역할을 했는지를 쫙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문명적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하게 얘기를 하는 게 칼 막스가 대자본과 대기업 얘기예요. 대자본과 대기업에야말로 새로운 문명을 일으키는 주역이고 중소자본들은 경쟁력이 없으니까 쇠퇴할 것이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칼 막스는 전혀 유감이라든가 아쉽다는 얘기를 안 해요. 대기업이야말로 새로운 문명을 만들 것이고 그리고 대기업에 모여있는 노동자들 이 사람들이 이 대기업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질곡을 넘어서 가지고 딴 게 아니라 이 오너들을 뒤집어 엎어서 이 대기업을 자기 거로 만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칼 막스는 뭐라 얘기하냐면 따라서 노동자 혁명을 나중에 얘기한 거군요. 그러니까 따라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건데 첫 번째 대기업이 소기업 내지 중소기업보다 더 진보적이라 얘기를 한 거고 역사 속에서는 예. 두 번째 중요한 거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냐가 아니라 이거의 주인이 누구냐 아. 자본가냐 노동자냐 이 얘기만 한 거예요. 예. 근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1990년대 초반에 이제 러시아 무너지고 막 이런 거의 영향인지 네. 뭐 저는 뭐 이게 칼 막스가 완전히 옳다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은 예. 아니 이게 뭐 대체로 맞는 얘기들도 많고 실제로 우리가 보더라도 선진국들의 경우에 아까 이처럼 덴마크가 좀 약간 유별나게 농사도 많이 짓고 뭐 이런 나라일 뿐이지 네. 유럽의 경우에도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근데 이런 점에서 저는 중소기업은 뭔가 착한 기업이고 뭔가 바람직하고 이쪽을 키워야 되고 대기업들은 뭐 억눌러야 되니 억눌러갖고 예, 애들 예. 키우면 안 된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뭔가 제가 볼 때는 제가 여태까지 제대로 이런 식의 경제 사상을 제가 유럽이라든가 미국에서 본 적이 없어요, 별로. 비상식적인 도식화다 네. 이 말씀이시죠? 그리고 비상적인 사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보기에도 마찬가지인데 누가 자기 자식을 너 중소기업 가라 대기업 가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면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아, 그냥 어쩔 수 없이 혼란스러워. 어쩔 수 없이 대기업에 갈 수가 없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 중소기업들을 도와주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예. 대기업은 나쁜 놈이니까 앞으로 키우지 말고 중소기업 위로 가자 이건 다른 얘기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 경우에는 전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중소기업 이런 얘기를 하다가 어느 순간 그게 아니라 야 대기업은 나쁘니까 차라리 중소기업을 더 키우자 이렇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비약이라는 거예요. 비약. 상식이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에서는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반론도 있을 수 있고 질문도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논쟁적인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를테면 네. 이것만 따로 떼내서 경제학자들끼리 논쟁을 해도 충분히 그 쫀쫀하고 질 높은 뭐가 될 것 같은데 네. 우선 시청자 질문 하나 드리고 네. 전화카드 한 장님께서 정승일 박사님 말씀은 재벌의 독점적 지배력과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고 그 특권을 약화시키는 일체의 개혁 조치들이 주주자본주의를 심화시키고 국제 투기자본의 힘을 강화시키는 것이기에 거부한다는 것으로 이해하는데 맞나요? 그 질문하신 분의 그 표현 그 자체가 제가 볼 때는 비현실적인 얘기들이 많은 게 첫 번째 재벌이 프린트할 수 있으면 좋겠네. 아니 뭐 저는 뭐 괜찮습니다. 왜냐면 네, 저런 네. 얘기를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예.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저 진보 쪽에 계시는 그 학자라든가 아니면 시민단체 리더들이 항상 저렇게 얘기를 하세요. 네. 근데 첫째, 우리나라 재벌들이 과연 독점을 하고 있나요 지금? 독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전자제품 사러 가시면은 네. 매장에 삼성전자, LG전자 거만 있습니까? 이외에도 있는데 네. 중소기업 제품들이 있는데 그건 값이 좀 싸고 네. 그러니까 넉넉지 못한 사람은 그걸 사기도 하고 그렇죠. 아마 중소기업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해외 제품이 없냐는 거예요. 있죠. 그 일렉트로룩스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하이얼도 있고 온갖 게 다 있어요. 예.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독점을 해체하는 그 가장 좋은 방식이 사실은 이 FTA를 맺는 거예요. 관세 장벽을 낮춰가지고 쉽게 들어올 수 있게. 아니 미국 제품, 일본 제품, 뭐 유럽 제품 지금 다 들어와가지고 아시는 것처럼 현대차가 지금 독점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현대차가 지금 중저가 차량에서는 뭐 시장 점유율이 70% 정도 되지만은 고가 차량 가보세요. 형편없죠. 형편없죠. 네. 그 고가 차량만 딱 보세요. 현대차가 독점입니까? 그건 아니죠. 아니죠. 예. 거꾸로요 지금 독일 차들이 독점하고 있어요. 예. 폭스바겐, 뭐 BMW, 벤츠가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고요.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일본 렉서스고요. 그 다음에 한참 아래가 현대차 제네시스예요. 현대차가 장악한 거는 약간 품질과 가격이 좀 내려가는 그 급이에요 다. 소나타나 뭐 엑센트급 뭐 이런 거. 그리고 이렇게 된 현상 중에 하나가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유럽과 FTA를 맺었기 때문에 네. 아무런 관세 없이 그냥 수입되기 때문인데 그러면 방금 전에 얘기한 그 시청자의 질문은 이런 식으로 들리는데 재벌의 독점을 해체하기 위해서 경제 민주화를 할 필요가 없어요. 재벌의 독점을 해체하기 위해서는 그냥 FTA를 맺으면 되는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보수 쪽에서도 요구한 거예요 그동안. 왜냐 그래야지 자기들도 또 해외 가서 팔아먹으니까 경쟁을 치열하게 하는 거. 그게 독점을 깨는 거예요. 경쟁. 네. 경제 민주화가 아니라 네. 경제 민주화의 핵심이 저는 직장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데 네. 진보 쪽 사람들은 직장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독점을 해체하는 거라 얘기를 해요. 독점을 해체한다는 건 곧 동시에 딴 게 아니라 경쟁 강화예요. 그렇죠. 경쟁을 독점은 시장을 나 혼자 먹는 그렇죠. 건데 네. 여러 명이 먹게 해서 갈라 먹게 하게 하고 그렇죠. 어떤 놈은 망하면 나가고 그렇죠. 그거는 경쟁이다. 그렇죠. 뭐 현대차가 망하고 뭐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 현대차 망해서 일자리가 없어진 건 말고 우리 상관하지 않고 그냥 경쟁을 강화시켜서 거기서 뭐 품질 좋고 뭐 좋은 독일 차들이 이긴다? 아이 오케이 소비자들이 후생이 증지됐네. 이게 경제학 이론이에요. 그럼 지금 아까 시청자 그분이 얘기는 예. 사실은 주류 표준적 경제학의 그 해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독점 해체 그래 저거 그냥 경쟁 강화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제가 직장민주주의라는 말을 했는데 네. 직장민주주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독점이냐 경쟁이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지배구조 문제라고 그래요. 학자들은. 그러니까 쉬운 말로 하면 통치구조 얘기입니다. 네. 삼성전자를 누가 통치하고 있느냐. 이 문제는 독점이냐 아니랑 상관이 없어요. 없죠.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한국 시장에서 완전 독점이건 아니건 간에 네. 삼성전자의 통치자가 이건희 회장 혼자인지 네. 아니면 소액주주의 대표와 공동 통치하고 있는지 아니면 저처럼 직원들 대표와 공동 통치하고 있는지 예. 이게 통치구조 내지는 지배구조 문제인데 요 문제에 관해서 제가 볼 때는 주주민주주의를 여태까지 한국의 진보가 주장을 해왔다는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펀드의 대표들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주주민주주의의 해해점이나 있을 수 있는 나쁜 점은 지난 시간에 그렇죠. 소상히 짚어주셨고 네, 펀드들 대표들이 들어와서 하는 게 지난 20년간 이미 해왔는데 뭐가 좋아졌냐는 겁니다. 펀드 대표라는 사람들이 결국은 뭐 그냥 결국 먹고 튀는 사람들의 대표이기 때문에 예. 그 사람들은 결국은 삼성바이오에 저런 일들이 벌어질 거 뻔히 알 것 같으면서도 그거 뭐 그렇게 해서 내 주가 올라가면은 자기의 이익에 반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서버를 마룻바닥을 뜯고 처박든 뭘 하든 네, 그럼 분명히 불법 행위지만 문제 삼지 않겠다. 그렇죠. 뭐 당장 지금 사건이 터지니까 주가가 떨어지니까 지금 당장은 뭐 소송 걸 수 있겠지만은 예. 그 전에는 아휴 뭐 그거 그냥 대충 묻어두면 아시는 것처럼 삼성바이오가 이번에 이 사건이 안 벌어졌으면은 주가가 70만 원, 80만 원 갔거든요. 예, 예. 그 소액주주들 펀드 입장에서 그게 이익이지. 어마어마하죠. 이거를 왜 까발려 가지고 이런 마음속으로 그럴 거야 아마. 속으로. 아, 이건 충분히 그렇습니다. 예, 짐작할 수 있는 바고. 이분께서 하나 더 올리셨는데 네. 말씀대로라면 다만 이게 지금 정 박사님 답변 후에 또 올라온 질문입니까? 아, 네. 말씀대로라면 재벌 프렌들리 경제, 재벌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어 놓은 MB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보다 오히려 더 진보적인 거네요. 제가 지금 얘기할 때 계속 얘기하지만은 제가 진보 보수의 기준을 대기업 편을 들면 진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제가 오늘 그래서 처음에 이 강좌를 시작할 때 네. 오늘 상당히 저분 맞아? 네. 그다음에 자기 생각의 수정을 강요당하게 될 거다. 네. 아무튼 맞다고 여지껏 나는 비교적 진보 쪽이고 진보의 몇 가지 전형적인 요소들과 상당히 다를 거라고 미리 말씀드린 게 지금 이 지점인데 네. 계속 이어가 주시죠.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예. 그 MB 같은 경우에는 MB가 친대기업일 뿐만 아니라 예. 친시장론자였어요. 그러니까 뭐 정부가 하는 가령 산업은행 민영화시키려고 하죠. 그다음에 온갖 공기업들 민영화시키려고 하죠. 그러면서 유별나게 이제 기업 문제의 경우에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 대기업의 통치 구조 문제의 경우에는 주주민주주의 그거 아니고 그냥 오너가 하라는 대로 해주자. 아, 오너 그거만 인정해주자. 요거 빼고는 나머지는 그냥 친시장주의자예요. 저는 그거 반대하죠 다. 아니 저는 복지국가 주장하고 그다음에 세금 걷어야 되고 내가 얘기를 하는데 자, 세금 얘기를 해볼까요? 친시장주의자라 하면 무한 경쟁을 허용하겠다 그렇죠. 그런 얘기입니까? 네. 그러니까 FTA도 맺은 거고. 그리고 살아남는 놈만 살아남아라.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가 뭐 들어서자마자 FTA 그냥 바로 그냥 예. 다 맺어버리고 그런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이전에 노무현 정부에서도 네, 시작을 했지만은 했지만. 근데 뭐 그런 점에서 노무현 정부가 저는 비판한 거죠. 노무현 정부 제가 뭐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나온 제 책에서 FTA 같은 거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예. 왜냐면 FTA 자유무역 같은 거를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게 급한 게 아니라 복지국가부터 만들어야 된다. 먼저 국민들의 삶을 안정화시키면서 자유무역을 해가지고 무한 경쟁을 갖다 격화시켜 나가야지. 예. 경쟁이 격화되면은 시장 논리라는 게 약한 회사, 약한 사람들은 도태되기 마련인데 그거에 대한 보호 장치를 만들어 놓지 않고 FTA를 하게 되면은 이분들은 누가 보호해주냐. 예. 따라서 선호가 바뀌었다 이게. 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당연히 그러니까 저는 이명박 정부의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을 다 반대했던 거고요. 예, 예. 다만 오로지 그냥 이 대기업 그 경우에 좀 전에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그러면은 뭔가 이 이명박이 한 거 중에 뭐 말하자면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바로 재벌들 오너 체제를 그대로 놔둔 거 아닙니까? 예. 그 최순실과 박근혜 정부가 이 이재용 회장의 뭔가 거래를 한 것도 그래 그래. 너 이게 후계 승계 과정을 도와준 거 테니. 아니에요, 예. 예.
근데 저는 그 점에서는 분명히 이거는 잘못됐는데, 근데 이거를 잘못됐다고 그래갖고 주주민주주의 하자, 펀드 자본주의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한 해법은 그런 게 아니라, 진보적인 해법은, 세계사적으로 보편적인 해법은 예. 주주민주주의가 아니고, 네. 왜냐면 그건 월가 논리예요. 아, 월가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논리고, 세계은행, 월드뱅크 이런 데서 맨날 떠드는 얘기들입니다.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게 주주자본주의의 그렇죠. 최종적인 목표다 이거죠. 네. 그리고 그것은 공동체 전체, 특히 경제적 취약계층의 이익에는 반하는 일이고. 네. 네. 아마 시청자분께서 주식 투자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4분의 3이 주식 투자 안 하고 있어요. 예, 4분의 3이. 예. 그리고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대부분 다 소액 투자고, 예. 정말로 큰 투자하는 사람들은 전 국민의 1%밖에 안 돼요. 예. 그 삼성전자라든가 이런 데 투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 1%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1%에게 권력과 이익을 넘기자라는 게 제가 볼 때 주주민주주의예요. 네. 물론 재벌들은 온 국민의, 재벌들 전체 합쳐가지고 500명, 뭐 1000명밖에 안 되니까 예.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뭐 0.001%밖에 안 됩니다. 네. 이 0.001%의 부와 소득을 1%한테 넘기는 거니까 민주주의가 한 100배는 되겠죠. 하지만 그래봐야 1%고, 예, 예. 1%라는 거는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재산이 한 20억에서 50억 넘어가는 사람들이다. 예. 이런 사람들에게 부와 소득을 집중시키자라는 게 주주민주주의. 제가 볼 때 주주민주주의인데, 예. 한국에서는 이거를 경제민주화라고 주장한 거예요. 아. 저는 이게 착각하고 있다. 잘못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당수 진보적인 경제학자들 중에서도 주주민주주의가 경제민주화에 기여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많죠, 사실은. 맞습니까? 사실은 주주민주주의 내지는 주주자본주의라는 용어를 예. 국회에 가잖아요. 예. 거기 민주당, 정의당 다 국회의원들이 있는 토론장에서 제가 놀랬는데, 주주자본주의, 주주민주주의가 뭐가 나쁘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재벌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예. 제가 볼 때는 그래, 재벌보다 나을 수도 있는데 길게 봅시다. 우리가 첫 번째, 그게 진짜 진보입니까? 그런 얘기 다른 나라 가서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망신당할 텐지 당신들.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진보는 뭡니까? 좀 전에 얘기하신 한 것처럼 저는 직장 민주주의, 직원들이 힘을 가지는 거.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대다수는 중소기업이건 대기업이건 간에 종업원들이에요. 주주들이 아니에요. 투자자도 아니고요. 그냥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런 말씀 여쭙기가 좀 무하지만 이른바 진보적 경제학자라고 불리우는 일군의 학자들하고 별로 안 친하시겠네요. 안 친하죠? 저는 친하고 싶은데 그분들이 피해 다니더라고요. 친하고 싶은데 거기다 또 이게 제가 인맥도 별로 약한 게,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제가 서울대 물리학과 예. 다니다가 광주에서 사람들 죽는 거 보고 때려치고 학생운동하고 노동현장 들어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제 주변에 이 온갖 운동한 친구들, 감옥 갔다 오고 온갖 고문당한 친구들은 많은데 학자들이 별로 없어요. 특히 경제학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대한민국 주류 경제학자들의 이 루틴한 코스가 그거잖아요. 서울대나 좀 괜찮다고 하는 몇몇 대학의 경제학과를 나와서 네. 미국의 아이비리그나 유학을 그 급의 경제학과를 나와가지고 네. PhD를 하고 오면 아이고 내 새끼 열심히 하고 왔네 해가지고 자기 후임으로 꽂아놓고. 그렇죠. 그게 보수만 그런 게 아니라 진보 쪽도 비슷하거든요. 네. 근데 진보 쪽에서 볼 때는 정 박사님은 완전히 저기 돌출분자네. 이상한 놈이죠. 정말 안기부, 듣보잡 비슷하죠. 안기부에 쫓겨가지고 도망다니다가 노동운동하다가 뒤늦게 네. 잘 안 가는 독일로 가서 말부터 배워가지고 네. 정치경제학을 하고 왔으니 그 자기들 잘 끼워주기 싫은 그거. 네, 제가 얘기하는 게 빌리 브란트라든가 이런 것들 다 독일에 있을 때 본 건데, 네. 제가 보는 진보는 빌리 브란트 같은 사람인데, 한국의 진보는 그게 아니라 많이 나가봐야 미국의 루즈벨트, 루즈벨트도 이제 훌륭하신 분인데, 예. 아니면은 1990년대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 그 리버럴리스트가. 그 빌 클린턴의 부인이 힐러리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힐러리가 굉장한 부자의 딸이고. 부자 딸이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힐러리가 떨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월가와 너무 친해서였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 진보 쪽 경제학자들 중에 상당수가 힐러리식의 경제관을 경제민주화라고 보는 것 같아요. 월가의 논리를 따라서 미국 민주당 리버럴의 세계관처럼 대한민국을 바꾸면은 그럼 대한민국은 미국 리버럴처럼 되겠죠. 네. 그게 경제민주화라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 뭐 서로 제가 지향점이나 철학이 너무 다르죠. 많이 다르네요. 우리나라를 지금 우리나라에서 진보 쪽을 대표하시는 이 경제학자가 있어요. 하버드 나오신 뭐 요즘도 뭐 방송에서 많이 출연하시는 실명 안 됩니까? 뭐 이렇게 주진영 선생님이 계시는데, 그 한화증권 사장 했던. 네, 그분이 월드뱅크에서도 근무하셨고, 그다음에 아. 월가에서도 근무하셨고 이런 분인데 이분이 구조조정 전문가예요. 오, 월가의 논리에 따라 가지고. 예, 근데 이분이 이제 그러기 때문에 이분이 노동자들을 많이 해고했어요. 예, 근데 그와 동시에 또 재벌들을 많이 비판했죠. 예. 근데 한국의 진보 세력은 노동자들 해고하고 이런 면과 이런 것들은 잘 안 보시고, 이분 뭐 재벌 비판했으니까 경제민주화 해가지고 많이 이렇게 굉장히 지금 떠 있는 상태 아닙니까? 특히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그것 때 네, 어, 뭐 굉장히 비판적이시죠. 거절 리포트 쓰고 네. 그래서 막 그렇죠. 예. 국회에 나가서 또 뜨고. 뭐 저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 게 제가 볼 때는 그 본인 스스로가 그래요. 자기는 월드뱅크라든가 월가에서 배운 그런 논리에 따라 가고 대한민국을 바꾸고 싶은 거고, 그런 논리에 따라 가고 직원들을 해고한 거 가차 없이 예. 그런 논리에 따라 가고 재벌 개혁을 세게 얘기하는 건데, 제가 볼 때는 재벌 개혁이 뭐다 좋은데 이분의 논리는 제가 볼 때는 힐러리랑 비슷해요. 저는 힐러리 같은 식의 관점을 가지고서 대한민국을 바꾼다? 저게 진보다? 오늘이 네 번째 강좌죠 아마. 네. 오늘 가장 흥분하시고 저 하이 옥타브고. 네. 자, 또 있어요. 이 정도면 대단한 열이 아닙니까? 네. 퇴근하고 지금 한잔 하러 가야 되는데. 그래요? 여행 스케치님이 네. 같은 분이에요? 아니 다른 분이에요. 네. IMF 이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 투자 자본 중 실질적 설비 투자로 이어진 자본이 있긴 있습니까? 겉으로는 이제 그런 회사들이 이제 가령 한국GM이 대우자동차를 인수했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설비 투자가 진행된 게 많지는 않아요. 기존 기계들 그대로도 이용했고, 예. 물론 신차 개발할 때마다 금형 같은 걸 새로 제작해야 되니까 그 정도 했고, 그다음에 뭐 차체 같은 거 좀 개발했고, 비슷한 경우가 이제 부산에 있는 삼성자동차, 예. 이걸 또 닛산에 팔았지 않습니까? 예. 그 경우에도 기존 설비, 기존 R&D 그대로 했지 신규로 한 경우가 거의 없고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거의 제가 보기에는 또 한 없습니다. 분의 질문인데 이 질문은 저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질문의 원문을 읽어드리고 네. 제 질문을 조금 플러스하겠습니다. 이승원님이 대기업의 골목 상권 진입이 심각한데 네. 그 규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해요 질문. 아까 대기업 설명하시면서 이것도 만들고 그래서 서령 얘가 조금 힘들면 얘가 잘 돼서 전체적으로는 흑자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고 그러다 네. 보니까 양질의 일자리도 계속 공급할 수 있다 그러셨는데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다 보니까 중소기업의 영역까지 침범해 와서 네. 게임이 안 되게 이전까지는 삼성이나 얘들 이걸 안 만들었는데 경영 다각화라는 이유로 요거까지 만들기 시작하니까 기존에 요걸 만들던 사람들이 자본의 힘, 경영의 노후 앞에 다 무너지잖아요. 네. 그럼 이 시장도 삼성이 먹어버려요. 자, 그 질문하고 통하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 책의 그 질문에 대해서 사실 2012년에 장하준 교수님이랑 저랑 그 대담한 책이 있거든요. 논쟁, 무엇을 예. 선택할 것인가라는 책이 예. 거기 이제 쭉 나오는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네, 그런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에서 저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가령 삼성그룹이 그때 이제 2012년 당시에 문제가 된 게 그 이부진이라고 하는 그 예. 따님이 그 호텔 신라를 갖고 있는데 예. 이번에 뭐 프로포폴인가 맞아가지고 그렇다고요. 참 그런 걸 왜 맞는지 참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양반이 이제 신라 호텔에서 이게 빵집 뭐 제과점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는 김에 이제 이거를 아주 그냥 뭐 독일 같은 데서 제과하는 아주 명인을 갖다 불러다가 이거를 제대로 하려고 강남 청담동 같은 데 빵집을 냈더니 이게 잘 팔리니까 예. 하는 김에 그냥 더 확대하려고 했더니 그랬더니 이제 동네 빵집들이 다 난리가 난 거 아니에요. 예. 아니
저 삼성그룹이 빵집에 진출하면은 이거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빵을 만들긴 할 텐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그래갖고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된 게 2012년에요. 근데 그 바람에 이제 논란이 되니까 삼성이 이걸 사실 접었어요. 그 다음에 뭐 여러 그런 식의 논란으로 사실은 정부가 규제하지 않더라도 사회적인 논란이 되니까 그리고 또 사실은 빵집 그거 해가지고 얼마를 벌겠다. 그래. 그게 뭐 몇 조 원어치 매출이 되는 게 아닌데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케아 몇백억일 텐데. 네,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박정희 전두환 이 나쁜 놈들인데 네. 여기가 잘한 거 중에 얘기를 하자면은 네. 박정희 정부가 1970년대 중화공업화를 할 때 예. 그때 빵집을 밀었습니까? 안 밀었죠. 예, 예. 왜 안 밀었을까요? 그거 우선 당장 대한민국에 필요 없으니까. 그렇죠. 중화학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테니까.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빵집이 무지무지하게 발달해봐야 그것 때문에 과학과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지 않아요. 그건 전혀 안 그렇죠. 그죠? 그건 그냥 그 비싼 빵 사 먹을 사람들의 기호만 충족시키는 그렇죠. 거지. 예. 그러니까 빵이 엄청나게 발전한 프랑스 바게트가 발전한 프랑스 파리나 한국이나 그거 뭐 그냥 노하우가 엄청난 차이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그냥 여러 가지 문화적인 차이인 거지. 근데 거기에 비해서 프랑스가 현재 만들고 있는 그 라팔 전투기 이거를 우리가 못 만들거든요. 그렇죠. 여기에는 그러니까 거의 몇십 년에 걸친 기술 노하우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 뒤에는 과학이 있고 파스텔 연구소가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건데 그러기 때문에 뭔가 특정 전략적 산업을 지정할 때는 국민들의 수요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이걸 통해 갖고 우리나라가 기술과 과학이 얼마나 발전할 수가 있는지 그걸 통해 가지고 과연 선진국 수준으로 갈 수 있는지 이런 걸 보는 건데 사실은 재벌들을 군사정부가 키운 이유가 예. 이런 거라고 키운 건데 예. 이 나쁜 놈들이 다 키워놨더니 2세, 3세들이 그거 계속하는 게 힘들잖아요. 왜냐하면은 재벌 3세들이 과학과 기술에 대해서 잘 몰라요. 편하게 그렇죠. 머니 게임 해서 그런 거는 하려고 하고. 마찬가지죠. 이게 우리나라 재벌 3세, 4세들 경우에도 미국에 유학 갔다 오는데 예, 예. 가서 뭘 배우고 오냐면은 월가 논리를 배워와요. 그게 아니고 공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가서 놀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뭐 재벌들만 안 노는 게 아니라 사실은 대부분 다 가면 아니 대부분 다 유학 간 사람들이 아니라 부잣집 아들들 다 그렇습니다. 중소기업 오너 아들들도 많이 보내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예. 거기도 비슷해요. 사실은. 근데 아무튼 제가 중요한 거는 예. 배우건 안 배우건 간에 중요한 게 그분들이 배우는 교과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예. 재무적 MBA 이런 식으로 다 배우고 와요. 아. 이 사람들은 장기 투자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당장 성과가 나지 않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를 오너 재벌 패밀리임에도 불구하고 배워가지고 와가지고 따라서 이분들 머릿속에서는 이제 왔으니까 옛날처럼 20년 30년 장기 투자 이런 것보다는 1년 내에 이익 안 나는 걸 하지 말아라는 게 오너들한테도 머리가 박혀 있어요. 정주영 회장처럼 무식하게 맨 땅에 헤딩하면서 되든 안 되든 끝까지 될 때까지 20년 30년 막 하던 그런 그거는 마인드가 없고 아니에요. 그 손자들은 뭡니까 트럼프도 나왔다는 그 유명한 뭐 와튼 스쿨이라든가. 펜실베니아의 그 MBA 있는 와튼 와튼 네. 이런 데서 가르치는 게 장인 정신이나 과학 입국이나 아유 그런 거 안 그런 가르칩니다. 거 아닙니까? 아니죠. 완전히 재무 위주로 그냥 다 모든 걸 가르치고 우리나라 경영대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경우는 결국은 뭐 펀드 매니저랑 그냥 아주 짝짝꿍이 맞는 얘기를 가르쳐요. 그리고 자기들이 봤을 때도 뭐 이 재벌 2세 3세로서 경영권을 계속 유지하려면은 이 재벌 오너들 지분이 작으니까 그럼 펀드들 입맛을 맞춰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그럼 바로바로 이익이 나야 되는데 이익이 바로바로 나려면은 장기적인 그 손실을 감내해야 되는 기술이 오래 걸리는 이런 거는 되도록이면 안 하고 당장 이익되는 게 뭐냐면은 빵집 아니면은 뭐 좀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우리나라에서 막 그런 IT라든가 이런데 재벌 일감 몰아주는 거 이런 식으로 그냥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이강윤의 오늘은 민주적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강의 그만하고 오늘은 접을까요? 아니면 한두 꼭지 더 할까요? 답 올려주십시오. 저는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오늘 우리가 하나 정승일 박사님이 주장하신 것만큼은 일단은 명확히 해놔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찬동 여부나 이거는 이제 각자의 몫이고 대기업과 대기업을 지배하고 있는 사람을 구분해서 보자. 그렇죠. 법인격과 그 뭐 총수 일간지 뭔지 저는 그 말도 참 싫습니다만 네.
을 구분하자. 그리고 못된 짓 하는 것은 현행 법은 물론이고 다른 법을 몇 개 더 만들어서라도 아주 호되게 혼을 내고 경영권도 뺏고 네. 그것을 전통으로 만들어 나가자. 지금부터라도. 저는 경영권을 뺏는다는 개념보다는 경영권의 핵심이 이사회예요. 예. 이사회의 오너들을 나가라고 하는 축출시키는 거. 축소시키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직원들 대표를 보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 물론 아니, 그 친구들을 쫓아내야 축소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대통령께서 직접 얘기를 하신 건데 일주일 전인가 그 뭐냐면 국무회의에서 그 2주일 전인가 의결을 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뭔가 범죄 경력이 있는 자들 예. 재벌들 대부분 다 그렇거든요. 거기는 그래요. 아예 이사회에 못 들어오게끔 법으로 막겠다는 거예요. 맞아. 그 말씀 하셨어요. 네, 예. 저는 그런 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을 흐린 자거나 흐린 전력이 있는 자들은 마을 우물에 독 비슷한 걸 풀었던 놈들은 아예 못 오게 하겠다. 마을에서 추방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증권 가지고 장난치는 놈들 딱딱 끊어야죠.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대기업은 무조건 나쁜 거고 중소기업은 불쌍하니까 무조건 키워야 되고 그래야 하는 이분법에서 좀 자유롭게 벗어나자. 네. 그 얘기랑 연관돼서 저는 그 등소평이 예. 그 살아생전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유명하게 검은 고양이건 뭐 흰 고양이건 쥐만 잘 잡으면 된다 이런 것처럼 저는 큰 고양이건 작은 고양이건 쥐만 잘 잡으면 된다. 말하자면 청년들 일자리 많이 만들어내고 예. 기술력 발전시키고 과학 발전시키면 되는 거지. 이게 큰 거 작은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는 겁니다. 등소평 아저씨가 지하에서 흐뭇해 하시겠는데? 흥묘 백묘라고 한마디 해놨더니 이거는 대묘 소묘. 한국 저 산동반도 건너에 있는 정아무개가 대묘 소묘로 그렇게 하니까 딱 들어오는데 네. 큰 놈이든 작은 놈이든 일만 잘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정당하게 게임의 룰을 지키게 하면서 하자. 네. 작은 놈이라고 특별히 점수 더 주거나 무조건 우리한테 그 심정이 있잖아요. 네. 억강부약. 네. 강자를 좀 누르고 약자를 부양해주고 싶어. 그 말 자체는 맞는 게 그때는 그게 조직이 아니라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법인 기업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알겠습니다. 이게 그만합시다 시청자 여러분. 저 지금 이제 계속 용량이 갈것 넘쳐가지고 용량이 넘쳐서 그리고 정 박사님하고 앞으로 강의는 계속 이런 식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들의 그동안 물론 이제 개 중에는 공부 많이 하신 분도 계시고 이 중에는 아마 이 자리에 부른다면 재밌는 토론을 더 이어나가실 분들도 몇 분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대개 우리는 도식적으로 뭘 해왔던 경향이 있는 건 확실합니다. 네. 선악이 문법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네. 진보 쪽은 항상 선악이 문법, 학백 논리에서 벗어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재벌 문제만 딱 들어가면은 제가 볼 때 선악이 문법으로 얘기를 해요. 네, 맞아요. 그 앞으로 재벌 해체 그 과정이 나오면은 그 메가더가 그랬나요? 군정하면서 재벌 해체 법안인가 뭐 한번 있었죠. 일본의 재벌을 해체했죠. 예. 네. 그런 얘기도 한번 듣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A4 용지 글씨 크기도 뭐 아주 10포인트로 작은 거에 4페이지인데 0.5페이지 진도 나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자, 정승일의 경제특강 오늘도 뭐 저는 아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저도 그리고, 재밌었습니다. 지금 현재 와서 동시 접속자라고 하나요? 그 숫자도 평소보다 많고 네. 질문들 주신 거 다 소화는 못했는데 밖에 날씨가 좋아서 다들 꽃놀이 가셨나? 밖에 지금 하늘도 좋고 바람도 좋고. 그럴 때도 있죠. 뭐 날씨가 워낙 좋으면 수업 빼먹는 재미도 있잖아요. 그렇죠. 막걸리도 한 잔 마시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부탁 말씀드립니다. 정승일이라고 쳐보십시오. 페이스북 하시면 안 하시더라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가면요 무궁무진하게 뭐가 많습니다. 좋은 기사 1, 2차 자료 링크해서 정 박사님 코멘트 촌철살인인 경우가 많다고 그런 것도 있고 경제의 수준이 높은 분들은 원자료의 창고 같은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읽다 보면 뭐 자기 등산 위험하게 했다는 자랑 그런 건 하는데 그건 별로인 것 같고 아무튼
아무튼 정승일 박사 페이스북에 한번 꼭 들러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여기 나와서 하시는 걸 본인이 꼭 올리십니다. 링크를. 거기 좋아요도 좀 많이 누르고 네. 저도 오늘 몇 마디 별로 좋아요 누른 사람들이 많진 않아요. 이강윤이 해서 그래요. 정승일은 하면 되는데 아 그게 진행은 아니라 이강윤이 해서. 저 제 페이스북 자체가 뭐 그렇게 인기가 있는 데는 아니에요. 뭐 이게 쓴소리를 많이 하니까 진보 쪽에 대해서. 아무튼 진보 쪽 학자들하고 왜 안 친한지도 오늘 많이 알게 됐습니다. 네. 긴 시간 거의 1시간이 또 넘었네요. 아 그러네요 벌써. 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